일본은 도발을 즉각 멈춰라. 트럼프 대통령의 이 최후 통첩 한 문장에 백악관, 펜타곤, 도쿄까지 단숨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70년 미일 동맹을 믿고 독도 도발을 반복하던 일본. 그 오만의 대가는 결국 폭발하고 말았죠.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미국의 요구를 단 한 줄로 묵살했습니다. 대마도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일본 방식대로 계속 맞서겠다. 그리고 일본은 더 미쳤습니다. 독도 해역으로 이지스함을 밀어붙이고 대마된 5천 명을 추가 투입하며 오히려 도발 강도를 높였죠. 도대체 무엇을 믿고 저런 선택을 한 것입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때 대한민국의 대응은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경고도, 아무 항의도 없이 그저 침묵했죠. 하지만 그 침묵은 준비된 침묵이었습니다. 제30년간 숨겨온 최후의 전략. 그리고 단 4시간 20분.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마도 정상에 태극기가 꽂힌 것이죠.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대체 대한민국이 숨겨온 그 극비 전략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미일 동맹 70년 역사가 어떻게 단 하루 만에 무너졌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1945년) 포츠담 선언 제8조의 문구가 오래된 공기 속에서 낮게 울렸습니다. 일본의 주권은 혼슈, 홋카이도, 규슈, 시코쿠, 그리고 연합국이 결정하는 소수의 섬들로 제한된다. 그 문장 어디에도 대마도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1943년 카이로 선언의 기록을 다시 펼쳤을 때 일본이 폭력과 탐욕으로 빼앗은 모든 영토는 반환되어야 한다. 그 단호한 문장은 제 심장을 적시는 듯 선명했습니다. 국립문서보관소 지하 2층, 먼지가 쌓인 원본 문서 앞에서 제 손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70년 동안 세계가 외면해온 진실이 마침내 제 눈앞에서 고요하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역사는 때로 침묵하지만 결코 거짓을 말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이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패트릭 케인입니다. 오랫동안 미국 국무부에서 역사 문서들을 해독하며 살아온 사람으로서 그날 역사가 한국의 편에서 미소 짓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이 문서들을 펼치게 된 이유는 단순한 학술 연구가 아니었어요. 백악관에서 긴급 지시가 내려온 직후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전 세계를 향해 선언하겠다는 내용이었죠. 독도와 대마도에 대해 한국은 정당한 영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입니다.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한국 편을 들겠다는 역사가 깊은 결정이었고, 저는 그 결정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와 역사적 증거를 찾아야 하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그 무렵 워싱턴의 분위기는 묘하게 긴장되어 있었어요. 일본이 미국과 맺은 관세 협상 내용이 언론을 통해 흘러나온 직후였습니다. 일본은 500조 원이 훨씬 넘는 금액을 투자하기로 합의했다는 보도였죠. 하지만 그 계약 조건을 들여다보면 놀라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투자처를 결정하는 권한이 온전히 미국 측에 있었고 수익 배분은 미국이 9대1로 가져가는 구조였어요. 투자는 일본이 전부 하는데 수익은 미국이 대부분 가져간다는 신비로운 계약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한국과의 협상 내용은 사뭇 달랐어요. 투자 규모는 일본보다 작았지만 그 내용은 훨씬 더 균형 잡혀 있었습니다. 투자처를 한국 측이 결정할 수 있었고 상당 부분은 조선업 협력 같은 구체적 산업 분야로 배정되었죠. 더욱이 계약서에는 필요할 경우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조항까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진짜 동등한 파트너십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그런데 더 큰 충격은 그 직후에 찾아왔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을 공식 승인해버린 겁니다. 일본은 수십 년간 이 문제로 로비를 해왔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던 그것을요. 국무부 내부에서조차 예상하지 못한 결정이었습니다.
동아시아 담당 부서는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으며 일본 대사관에서는 긴급 면담 요청이 쏟아져 들어왔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결정들이 단순히 경제적 계산이나 군사적 이해관계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결국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자산이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아무리 많은 돈을 내놓아도 얻지 못한 것을 한국은 역사적 정당성과 투명한 관계로 얻어낸 셈이었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선언 준비가 본격화되었습니다. 국무부 7층 회의실에 동아시아 담당 고위 간부들이 모였고 법무부에서도 국제법 전문가들이 합류했어요. 회의 테이블 위에는 두껍게 쌓인 역사 자료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제가 분석한 포츠담 선언과 카이로 선언의 내용을 보고했죠. 오늘날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영토 주권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의 주장은 충분한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말입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조용해졌어요.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미국의 입장이 이렇게까지 명확하게 한국 편을 드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일본의 반발은 어느 정도일 것으로 예상되냐고 말이죠.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상당할 것이라고요. 하지만 역사적 사실 앞에서 반발이 정당성을 갖기는 어렵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며칠 뒤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이 있던 날, 저는 국무부 집무실에서 유엔 생중계를 지켜봤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을 때 회의장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중국도 러시아도 모두를 위해 그 순간에 집중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역사적인 문장이 전 세계로 송출되었습니다. 독도와 대마도는 한국의 정당한 영토 권리 주장을 미국은 지지한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유엔 회의장이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일본 대표단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퇴장했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정신없이 터졌습니다. 저는 모니터 속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70년간 묻혀있던 역사적 진실이 드디어 세상의 빛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국무부가 한국 외교부와 연결을 시도했을 때도 그들의 반응은 침착했어요. 감사의 표현은 있었지만 과도한 흥분이나 성급한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았죠. 저는 그 침묵이 묘하게 신경 쓰였습니다. 이토록 중대한 선언 이후에 당사국이 이렇게 조용할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일본에서는 다카이치 총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미국의 일방적 선언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 표명이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우리 영해를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경고성 발언도 이어졌죠. 국무부는 즉시 대응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동아시아 해역에 배치된 미 해군 함정들의 동향을 모니터링하기 시작했고 한국 및 일본과의 외교 채널을 강화했어요. 저는 그날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추가 자료들을 검토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초안, 연합국 최고사령부 각서, 조선 왕조실록 속 대마도 관련 기록들까지 모든 것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봤죠. 그런데 계속 신경 쓰이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한국의 그 조용함이었습니다. 워싱턴의 한국 대사관은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고 서울에서 들려오는 소식도 차분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모니터 앞에 앉아 한국 관련 정보들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나자 일본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해상자위대 이지스함 여러 척이 독도 해역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국무부는 긴장했지만 한국 측 반응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그들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공식 입장만 되풀이했죠. 저는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침묵이 단순한 자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요. 어쩌면 그들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이미 준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다만 역사 문서들을 검토하면서 느꼈던 그 묵직한 확신이 한국 외교부의 침착함 속에서도 똑같이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포츠담 선언 사본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어요. 70년 전 연합국이 합의한 그 문장들이 오늘날 동아시아 바다 위에서 새로운 의미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때로 오랜 시간 잠들어 있지만 결국에는 깨어난다는 것을 저는 그날 밤 깊이 느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움직임이 포착된 것은 트럼프 대통령 선언 직후였습니다. 이지스함, 여러 척이 독도 해역을 향해 이동하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어요. 국무부는 즉시 백악관 상황실로 관련 인원들을 소집했고 저 역시 그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지하 1층에 위치한 상황실은 대형 스크린들로 가득했고 그 속에 독도 해역의 실시간 위성 영상이 펼쳐져 있었죠. 초반에 분위기는 긴장되어 있었지만 통제되어 있었어요. 국방장관이 상황을 브리핑했고 합참의장이 대응 시나리오를 설명했습니다. 미 해군 제7함대가 대기 태세를 강화했고 주일 미군 기지에서도 비상경계 수준을 올렸죠. 하지만 모두의 시선은 한국 쪽 반응에 쏠려 있었습니다. 당사국인 한국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가 이 상황의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한국 측 채널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외교부는 공식 성명만 발표했을 뿐 군사적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았어요. 주한 미군 사령부에서 올라온 보고서에도 특이사항은 없었죠. 한국군 기지들은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유지하고 있었고 해군 함정들도 정상적인 훈련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실에 있던 한 분석관이 의아해하며 중얼거렸어요. 너무 조용하다고요. 이건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국 영토에 대한 도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당사국이 이렇게 침착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였죠. 저 역시 그 침묵이 묘하게 신경 쓰였습니다. 마치 한국은 이 모든 상황을 예상이라도 한 듯한 태도였어요. 그때 정보 담당관이 새로운 보고를 올렸습니다. 대전 방향에서 미세한 전자파 차단 패턴이 감지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일반적인 군사통신과는 다른 고급 암호화 흔적이 포착되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 신호는 곧 사라졌고 추적이 불가능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데이터 분석팀이 긴급히 소집되었습니다. 한국 방산업체와 국방부 관련 모든 통신 기록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모든 지표들이 평년 수준을 정확히 유지하고 있었죠. 너무 완벽하게 평범했습니다. 통신량도 주파수 사용 패턴도 그냥 일상적인 수준이었어요. 마치 누군가 정밀하게 평시 노이즈를 연출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묘한 직감을 느꼈어요. 이 완벽한 평온함 자체가 메시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그것을 증명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모든 공식 채널은 정상이었고 비공식 정보망에서도 특별한 정보는 올라오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나자 온라인에서 흥미로운 자료가 유출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차세대 잠수함 설계도라는 문서들이 일부 군사 전문 포럼에 떠돌았어요. 그 설계도를 본 우리 해군 분석관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배수량 4,500톤급 규모의 잠수함이었는데 그 형태가 핵추진 시스템에 최적화된 구조였죠. 하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핵잠수함 개발을 승인한 직후에 이런 설계도가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설계도가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문서에 표기된 개발 시작 시점을 보면 수년 전부터 이미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마치 누군가 타임머신을 타고 와서 미리 귓속말이라도 해준 것처럼 정확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상황실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어요. 정보 분석관들은 한국이 승인 이전부터 이미 준비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 해석이라는 반론도 있었죠.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고 설계도 자체가 조작된 정보일 수도 있다는 의견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자료들을 검토했습니다. 설계도의 기술적 디테일들을 살펴보니 단순히 조작하기에는 너무 정교했어요. 추진 시스템 배치, 선체 구조, 소음 감쇄 설계까지 모든 것이 실제 건조를 염두에 둔 수준이었죠. 결국 이것은 진짜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은 트럼프 승인 이전부터 핵잠수함을 준비하고 있었고 어쩌면 이미 상당한 진척을 이루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런데 더 흥미로운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독도 해역에서 수중음파 감지 시스템이 이상 신호를 포착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여러 개의 저소음체가 해저 깊은 곳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었죠. 일반적인 잠수함 소음과는 패턴이 달랐습니다. 훨씬 더 정밀하게 통제되고 있었고 소음 수준도 극도로 낮았어요. 해군 작전 담당관이 분석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단일 잠수함이 아니라 여러 척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정확한 숫자나 위치는 파악할 수 없었죠. 그들은 우리 추적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정확히 알고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상황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만약 한국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수준의 잠수함 전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면 동북아 해역의 균형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과의 관계에서 한국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강화될 수 있었죠.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과거 자료들을 뒤졌습니다. 한국의 방산 개발 역사를 추적해보니 놀라운 패턴이 발견되었어요. 그들은 늘 공식 발표보다 훨씬 앞서서 실제 개발을 진행해왔습니다.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풀리자마자 즉시 장거리 미사일을 공개했던 것처럼요. 마치 도서관에서 우연히 만나 커피를 마시고 술을 마시고 비가 오는 날 자연스럽게 역사를 쓰게 되는 것처럼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떠올랐어요. 한국이 진정으로 자주 국방을 준비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계산하면 그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그들은 조용히 준비했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으며 그냥 묵묵히 자신들의 길을 걸어왔던 것이죠. CNN에서 속보가 떴습니다. 한국 해군의 이상 징후를 보도하는 내용이었어요. 독도 해역에서 정체불명의 수중 신호들이 감지되고 있다는 것이었죠. 전문가들은 한국이 새로운 잠수함 전력을 배치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국방부는 일체의 논평을 거부했어요. 저는 모니터 앞에 앉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위성 영상을 지켜봤습니다. 독도 해역의 바다는 고요했고 표면적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 고요한 수면 아래에서 무언가 거대한 것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본 이지스함들은 여전히 독도를 향해 접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 측 반응은 여전히 침묵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나약함이 아니라 확신에서 나온다는 것을 저는 그제야 이해하기 시작했죠. 한국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고 지금은 그냥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저는 책상 위에 놓인 한국 잠수함 설계도를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 정밀한 도면들 속에서 저는 30년 준비의 무게를 느꼈어요. 한국은 영토를 지키기 위해 이 모든 것을 준비해왔고 이제 그 결과를 세상에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역사는 때로 긴 침묵 끝에 말을 하지만 그 말은 언제나 명확하다는 것을 저는 그날 아침 깊이 느꼈습니다. 독도 해역의 변화가 포착된 것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펜타곤 합동작전센터로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졌고 저는 버지니아주 알링턴에 위치한 국방부 본부로 서둘러 향했어요. 작전센터에 도착했을 때 이미 수십 명의 해군 참모들이 대형 스크린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긴장되어 있었고 모두의 시선이 실시간 위성 영상에 고정되어 있었죠. 스크린 속 독도 해역의 바다는 고요했습니다. 일본 이지스함 4척이 한국 영해 경계선을 향해 천천히 접근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레이더는 활성화되어 있었고 통신 주파수도 작전 모드로 전환된 상태였죠. 명백한 도발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 이후 일본은 말보다 행동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보여주려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한국이 보인 반응은 여전히 침묵이었습니다. 해군 함정들의 움직임도 포착되지 않았고 공군 전투기의 긴급 발진 징후도 없었어요. 작전센터에 있던 한 제독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자국 영해에 적대적 함정이 접근하고 있는데 당사국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에게는 기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스크린을 응시했습니다. 수면 위는 고요했지만 수면 아래는 다를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어요. 며칠 전 포착되었던 그 저소음체들이 떠올랐죠. 한국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수중음파 감지 시스템에서 경고음이 울렸어요. 작전센터 전체가 순식간에 긴장했고 분석관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다수의 물체가 해저에서 부상하고 있다는 보고였죠.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개의 신호가 동시다발적으로 포착되고 있었어요. 대형 스크린이 전환되었습니다. 독도 해역 수중 음파 지도가 펼쳐졌고 그 위에 붉은 점들이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10개, 20개, 30개.
점점 더 많은 신호들이 수면을 향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런 규모의 동시 부상은 본 적이 없었죠. 그리고 마침내 그것들이 수면을 뚫고 나타났습니다. CNN 생중계 카메라가 그 장면을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송출하고 있었어요. 검은색 선체들이 소리 없이 물 위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일반 잠수함이 부상할 때 나는 특유의 괴음이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마치 유령처럼 조용하게 그러나 압도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작전센터에 있던 한 분석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무인 플랫폼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었어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완전 자율 시스템이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선체에 새겨진 명칭이 확대되어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철룡 30대였습니다. 무인 잠수 플랫폼 30대가 동시에 독도 해역에 나타난 것이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 장비가 아니었어요. 30년간 조용히 준비해온 한국의 의지가 마침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죠. 철룡 플랫폼들은 완벽한 대형을 유지하며 움직였습니다. 마치 한 몸처럼 동조되어 있었어요. 인공지능 네트워크로 연결된 것이 분명했죠. 그들은 일본 이지스함 4척을 중심으로 입체적인 포위망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앞뒤 좌우는 물론 깊이까지 계산된 3차원 진영이었어요. 해군 작전 담당관이 긴급 분석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각 플랫폼마다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대가 장착되어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총 화력으로 계산하면 일본 전체 해상자위대를 상대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평가였죠. 관심은 순식간에 경악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이 이런 전력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던 것이었어요. 작전센터 대형 스크린에서 CNN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믿을 수 없는 장면이라며 흥분된 어조로 중계하고 있었어요. 한국 해군의 무인 전력이 일본 함대를 포위했다는 이야기가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었죠. 그리고 한국 측에서 공개 채널로 신호가 송출되었습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들에게 경고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분 내로 이 해역을 벗어나라는 최선은 아니지만 최후 통첩이었죠. 스크린 한쪽에 카운트다운 타이머가 나타났습니다. 10분, 9분 59초, 9분, 58초, 초침이 째깍거리며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작전센터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펜타곤에 있던 우리 모두가 그 타이머를 지켜보고 있었죠. 일본 이지스함들은 처음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함교에서 본국과 긴급 통신을 주고받는 것이 포착되었어요. 도쿄에서는 아마도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철룡 플랫폼들은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포위망을 유지하며 타이머가 흘러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5분이 지났습니다. 4분 59초, 4분 58초. 긴장감이 극도로 고조되었어요. 작전센터에 있던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일본이 정말로 후퇴할 것인가 아니면 대치 상황으로 갈 것인가를 말이죠. 그때 일본 함대에서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지스함이 방향을 틀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독도 해역에서 벗어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함정도 같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타이머는 아직 4분이 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함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어요. 4척 모두가 후퇴하기 시작했죠. 전 세계가 지켜보는 생중계 앞에서 굴욕적인 철수였습니다. 70년간 독도, 도발을 반복해왔던 일본 해상자위대가 10분도 버티지 못하고 물러나는 순간이었어요. CNN 앵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장면이라며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었어요. 연합국 회원국들의 반응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죠. 중국도 러시아도 유럽도 모두가 이 장면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 시위가 아니었어요. 한국이 세계를 향해 보내는 메시지였죠. 우리는 이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누구의 보호도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이 우리 영토를 수호할 수 있다는 확신의 표현이었어요. 철룡 플랫폼들은 일본 함대가 완전히 철수할 때까지 포위망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함정들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그들도 조용히 잠수하기 시작했어요.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소리 없이 물속으로 사라졌죠.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고요하게 사라졌습니다.
작전센터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분석관들은 방금 목격한 장면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해군 제독은 긴급보고서 작성을 지시했고 정보 담당관들은 한국 무인 전력에 대한 재평가 작업에 들어갔죠. 저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독도 해역의 바다는 다시 고요해졌어요. 하지만 그 고요함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이제 그 바다 아래에는 30대의 천룡 플랫폼이 언제든지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가 알게 되었죠. CNN에서는 전문가들이 긴급 출연해 분석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무인 기술 수준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평가들이었어요. 인공지능 네트워크로 30대를 동시에 통제한다는 것은 최첨단 기술력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있었죠. 저는 노트를 꺼내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 것은 단순한 무기 시연이 아니었다고 적었어요. 이것은 영토를 수호하려는 의지의 표현이었고 30년간 조용히 준비해온 결실이었으며 한국이 세계를 향해 보낸 명확한 메시지였다고 기록했죠. 창밖으로 펜타곤 주차장이 보였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지만 제 안에서는 무언가 근본적인 것이 바뀌고 있었어요.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이 완전히 전환되는 순간이었죠. 그들은 더 이상 보호가 필요한 동맹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설 수 있는 아니 이미 우뚝 서 있는 독립적 강국이었어요. 그날 저녁 백악관에서 긴급 안보회의가 소집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의 새로운 전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저 역시 국무부 대표로 참석 요청을 받았죠. 하지만 회의에 들어가기 전 저는 잠시 멈춰서서 생각했습니다. 10분이라는 시간이 70년을 뒤집기에 충분했다는 사실을요. 한국은 그 짧은 시간 동안 세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침묵이 나약함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전략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백악관 회의가 끝난 직후 저는 국립문서보관소로 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이 어떤 역사적 근거 위에 서 있는지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어요. 워싱턴 DC 펜실베이니아 애비뉴에 위치한 그 거대한 건물은 미국의 모든 공식 기록을 보관하고 있었죠. 지하 2층으로 내려가자 먼지 낀 문서들이 고요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포츠담 선언 원본을 다시 펼쳤을 때 제8조의 문구가 제 눈을 사로잡았어요. 일본의 주권은 혼슈 홋카이도 규슈 시코쿠 그리고 연합국이 결정하는 소수의 섬들로 제한된다. 이건 단순한 외교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강대국들이 전후 질서를 설계하며 남긴 명확한 약속이었죠. 대마도라는 이름은 그 어디에도 명시되지 않았어요. 일본 본토 사개섬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카이로 선언도 다시 검토했습니다. 일본이 폭력과 탐욕으로 빼앗은 모든 영토는 반환되어야 한다. 그 문장은 단호했고 명백히 원칙을 제시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 문서들을 들고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죠. 그들이 가지고 있을 추가 자료들이 필요했습니다. 한국 대사관 비공개 회의실에서 외교부 담당관을 만났을 때 충격적인 기록들이 펼쳐졌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영인본이었어요. 담당관은 조심스럽게 특정 페이지를 펼쳐 보였습니다. 1419년 7월 17일자 기록이었죠. 대마도라는 섬은 경상도의 계림에 예속했으니 본디 우리나라 땅이란 것이 문적에 실려 있어 분명히 상고할 수가 있다. 세종 임금의 교지였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어요. 500년도 더 된 기록이었지만 문장은 생생했습니다. 담당관은 추가로 태종의 교서도 보여주었죠. 대마도는 본래 우리나라 땅인데 다만 궁벽하게 막혀 있고 또 좁고 누추하므로 외놈이 거류하게 두었더니 1419년 6월 9일자 기록이었어요. 한국 영토라는 표현이 500년 전 공식 문서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당시 국왕이 전국에 반포한 교서였죠. 저는 노트를 꺼내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단순히 역사적 연고가 아니라 명문화된 영토 인식이었습니다. 담당관은 추가 자료를 계속 펼쳐 보였습니다. 1420년 1월 대마도주가 조선에 보낸 서신이었어요. 우리 섬으로 하여금 귀국 영토 안에 주군이 예에 의하여 주의 명칭을 정하여 주고 인신을 주신다면 마땅히 신하의 도리를 지키어 시키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대마도주 스스로가 조선의 속주가 되겠다고 청원한 기록이었죠. 저는 그 대목에서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대마도주가 자발적으로 조선 영토 편입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갑자기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조정은 대마도주에게 관직을 주었고 대마도주는 조선에 정기적으로 조공을 바쳤으며 이러한 관계가 수백 년간 지속되었죠. 담당관이 고려시대 기록도 보여주었습니다. 1085년 2월 13일 고려사 기록에 따르면 대마도 구당관이 사신을 보내 감규를 바쳤다는 내용이었어요. 구당관은 고려가 주변 섬들에 내린 자귀였죠. 1368년에는 대마도주가 만호라는 고려 무관직을 받았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500년이 아니었어요. 거슬러 올라가면 1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한국은 대마도와 정치적 종속 관계를 유지해왔던 것입니다. 물론 동시에 대마도가 일본과도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기록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조선 조정에 조공하고 관직을 받았다는 사실은 명확했죠. 저는 국무부로 돌아와 추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미국 의회 도서관에서 1950년 작성된 보고서를 찾아냈어요.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대마도 반환을 요구했을 때 미국 국무부가 작성한 분석 보고서였죠. 그 보고서는 서기 500년 이전까지는 한국이 우위에 있었고 1668년 이후에는 일본이 실효 지배했다고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복잡한 역사적 배경이 있었다는 사실에 저는 놀랐어요. 단순히 한국 땅이다, 일본 땅이다로 나눌 수 없는 오랜 교차 관계가 존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명확했죠. 조선시대 500년간 공식적으로 대마도주가 조선 조정의 신하의 예를 갖췄다는 사실 그리고 포츠담 선언이 일본 영토를 본토 사개 섬으로 제한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메모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일본이 폭력과 탐욕으로 빼앗은 모든 영토를 반환해야 한다면 대마도는 어느 나라로 돌아가야 하는가를요. 500년간 조공 관계를 유지했던 조선일까요? 아니면 70년간 실효 지배한 일본일까요? 국제법 전문가들과 회의를 가졌을 때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어떤 이는 실효 지배의 원칙을 강조했고 어떤 이는 역사적 연고의 중요성을 말했죠. 하지만 모두가 동의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이 문제가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라 전후 질서와 역사 정의의 문제라는 것이었습니다. 중국도 비슷한 논리로 주변국 영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해 왔었죠. 조공 관계를 근거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과거 조공 관계를 영토 주권과 직접 연결하는 것은 신중해야 했어요. 국제사회의 반발을 살 수 있었죠. 며칠간의 검토 끝에 저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대마도가 완전히 한국 영토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한국이 역사적으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포츠담 선언과 카이로 선언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일본이 억지로 점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재검토가 필요했습니다. 국무부 보고서를 작성하며 저는 신중하게 문장을 골랐습니다. 대마도에 대한 한국의 역사적 권리 주장은 500년간의 조공 관계와 조선 왕조 공식 문서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는 포츠담 선언의 원칙과도 부합한다. 하지만 동시에 일본의 70년 실효 지배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요소라고 덧붙였죠. 백악관에 보고서를 제출한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보고서를 읽었다는 내용이었어요. 대통령이 만족했다는 전언도 함께 전해졌죠. 역사적 근거가 충분하니 한국을 계속 지지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맑았고 포토맥 강이 고요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역사는 때로 복잡하고 때로 모순적이지만 결국 정의를 향해 흘러간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500년 전 세종 임금이 남긴 기록이 오늘날 국제 외교의 근거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묘하게 가슴을 뭉클하게 했어요. 그날 저녁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감사의 뜻을 전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공손하게 답했죠. 제가 한 일은 역사적 사실을 확인한 것뿐이며 정의는 스스로 말한다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다시 세종실록 사본을 펼쳐봤습니다. 본디 우리나라 땅이란 것이 문적에 실려 있어. 그 문장은 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힘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반격은 예상보다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선언 이후 사흘째 되던 날 다카이치 총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도쿄 총리 관저에서 생중계된 그 장면을 국무부 집무실에서 지켜봤죠. 다카이치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확실하게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일방적 선언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의 첫 문장이었어요.
대마도는 우리 고유 영토이며 어떠한 외부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회견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가 내놓은 조치는 더욱 강경했습니다. 대마도에 자위대 병력을 대폭 증강 배치하겠다는 선언이었어요. 저는 모니터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건 명백히 상황을 악화시키는 결정이었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대마도는 평화로운 섬이었는데 이제 군사 요충지로 변하려 하고 있었어요. 펜타곤에서 긴급회의 소집 통보가 들어왔고 저는 서둘러 차에 올랐습니다. 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긴박했어요. 정보 담당관이 최신 첩보를 브리핑했습니다. 일본이 대마도로 자위대원 수천 명 규모를 이동시키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방어시설 강화 작업도 시작되었고 대공 레이더 시스템도 추가 배치되고 있었어요. 그 속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합참의장이 침묵을 깼습니다. 한국의 반응은 어떤지 물었어요. 정보분석관이 보고했죠. 한국 측은 여전히 공개적으로는 침착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는 평가였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움직임은 여전히 포착되지 않았어요.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펜타곤 사이버 사령부에서 긴급 경보가 울렸어요.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 감지되었다는 내용이었죠. 공격 출발지는 도쿄였고 목표는 한국 국방망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사이버 전담팀과 연락을 취했어요. 공격 패턴을 분석해 달라고 요청했죠. 1시간 뒤 분석 결과가 올라왔습니다. 충격적이었어요. 일본이 노린 것은 한국의 천룡급 무인 플랫폼 네트워크가 아니라 그 주변의 센서 시스템이었죠. 양자 방어막은 직접 뚫을 수 없으니 그 외곽을 공략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영리한 방법이었어요. 눈을 멀게 만드는 것이었죠. 국무부로 돌아와 긴급 상황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측에 경고를 보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외교 채널을 통하면 시간이 걸렸죠. 더 빠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과거 한국 외교부 담당관에게서 받았던 긴급 연락망을 찾아봤어요. 그때 제 개인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백악관이었어요. 새벽 2시였죠. 비서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대통령께서 긴급 지시를 내리셨다는 내용이었어요. 한국의 대마도 작전이 실패하도록 만들라는 명령이었죠. 구체적으로는 일본의 사이버 공격을 방관하고 한국 측에는 늦게 통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든 채 얼어붙었어요. 미국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개입하려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동맹국인 한국이 아니라 관세 협상에서 막대한 돈을 받아낸 일본 편을 들려는 것이었죠. 단순히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역사적 정의를 저버리는 결정이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비서관이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침묵했어요. 대답할 수가 없었죠. 패트릭 자문관.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겨우 입을 열었어요. 지시를 들었다고만 답했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집무실 창 밖으로 워싱턴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거리는 고요했고 별들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죠. 저는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모니터에는 일본의 사이버 공격 코드 분석 자료가 떠 있었어요. 저는 그 코드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죠. 몇 시간 동안 집중해서 분석했습니다. 일본의 공격 코드는 정교했지만 근본적인 설계 오류가 있었어요. 메모리 핸들링 부분에서 루프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었죠. 만약 이 취약점을 공략한다면 이렇게 역으로 일본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이 정보를 누구에게 줄 것인가가 문제였어요. 백악관 명령대로 한다면 한국에 늦게 알려야 했죠. 그렇게 되면 대마도 현장에 침투한 한국 특수전 요원들이 일본군 매복에 걸릴 수 있었습니다. 센서가 작동하지 않으면 눈먼 채로 작전을 수행해야 했어요. 새벽 4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극비 암호화 채널을 찾아냈죠. NSA 시절 동료에게서 배웠던 백도어였습니다. 한국 ADD 본부로 직접 연결될 수 있는 라인이었어요. 섣불리 사용해서는 안 되는 채널이었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배신이었어요. 조국을 배신하고 다른 나라를 돕는 행위였죠. 만약 발각된다면 제 경력은 끝날 것이고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세종실록에 그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본디 우리나라 땅이란 것이 문적에 실려 있어. 포츠담 선언의 문구도 들렸죠. 폭력과 탐욕으로 빼앗은 모든 영토는 반환되어야 한다. 역사가 제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정의가 무엇인지를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일본 공격 코드의 구조적 취약점을 상세히 기술했죠. 대응 방법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역공격 시나리오까지 포함했어요. 제가 25년간 쌓아온 모든 지식을 쏟아부었습니다. 메시지를 다 작성하고 나서 전송 버튼 앞에서 다시 멈췄어요. 마지막 기회였죠. 지금이라도 멈출 수 있었습니다. 백악관 명령을 따르고 조국에 충성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역사적 정의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500년 전 기록된 진실은 누가 지키는 걸까요? 국가와 양심이 충돌했습니다. 조국과 정의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25년간 국무부에서 일하며 저는 늘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독도 해역에서 배웠죠. 역사적 진실과 도덕적 용기가 그것이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메시지가 암호화 채널을 타고 대전으로 전송되었어요. 돌이킬 수 없었죠. 저는 방금 조국을 배신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큰 정의를 선택한 것일 수도 있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창밖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새벽은 고요했고 포토맥 강의 아침 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닫고 잠시 눈을 감았죠. 키보드 위에 놓였던 제 손가락이 방금 역사를 바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뒤 펜타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의 천룡 네트워크가 복구되었다는 보고였어요. 마비되었던 센서들이 7분 만에 재가동되었고 일본의 사이버 공격은 오히려 역공을 받아 무력화되었다는 내용이었죠. 국가 비상 수준까지 올라갔던 상황이 순식간에 진정된 것입니다. 상관이 제게 전화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죠. 한국의 기술력이 예상보다 훨씬 뛰어났던 것 같다고요. 스스로 대응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상관은 의아해했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백악관은 달랐습니다. 오후에 비서관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대통령께서 격분하셨다는 내용이었죠. 한국 작전이 성공하고 있다며 패트릭 자문관이 제대로 임무를 수행했는지 의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보고를 정확히 했다고 답했어요. 한국이 독자적으로 대응한 것뿐이라고 말했죠. 그날 밤 CNN에서 속보가 떴습니다. 한국군 특수전팀이 대마도 해안에 침투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일본군 매복을 뚫고 내륙으로 진격하고 있다는 보도였죠. 스텔스 드론이 일본 방어선을 정밀 타격하고 있다는 화면도 나왔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제가 보낸 정보가 통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한국은 일본 코드의 취약점을 정확히 공략했고 역공격으로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켰습니다. 대마도 현장의 특수전 요원들은 다시 눈을 뜨게 되었고 작전을 계속 진행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백악관의 압박은 계속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국무장관에게서 직접 호출이 왔어요. 장관실로 올라가자 차가운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죠. 패트릭 자네 뭔가 숨기는 게 있나? 장관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고 답했죠. 장관은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대통령께서 매우 불쾌해하고 계시네. 그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났어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이제 와서 어쩔 수 없지.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의 하늘은 흐렸고 비가 내릴 것 같았죠. 저는 책상 서랍에서 사직서 양식을 꺼냈습니다. 언젠가는 이 자리를 떠나야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죠.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대마도에서는 한국군 작전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CNN 생중계로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한국 특수전팀이 정상을 향해 전진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고요.
국가보다 양심을 선택했고 조국보다 정의를 택했다고요. 키보드 위에 놓였던 제 손가락이 역사를 바꿨습니다. 새벽 4시 그 순간의 결단이 지금 대마도 정상으로 향하는 한국군을 돕고 있었어요. 저는 배신자일 수도 있었지만 동시에 정의의 편에 선 사람이기도 했죠. 이렇게 복잡한 감정 속에서 저는 다음 장면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낸 정보가 한국에 도달한 지 7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펜타곤 작전센터의 대형 스크린에서 놀라운 변화가 포착되기 시작했어요. 마비되었던 한국 천룡 네트워크의 신호들이 하나 둘 다시 켜지고 있었죠. 분석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보고했습니다. 센서 시스템 복구 중입니다. 현재 30% 50%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어요. 7분이었습니다. 일본의 정교한 사이버 공격으로 완전히 무력화되었던 시스템이 단 7분 만에 재가동되고 있었어요. 저는 스크린을 응시하며 가슴이 두근거렸죠. 제가 보낸 정보를 한국이 정확히 이해하고 즉각 적용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실행 속도였어요. 해군 작전 담당관이 추가 보고를 올렸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방어만 한 것이 아니라 역공격을 개시했다는 내용이었죠. 일본 사이버 공격 코드의 취약점을 정확히 공략해서 오히려 일본 측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공격자가 피해자가 되는 완벽한 역전이었습니다. 작전센터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중얼거렸어요.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요. 저는 침묵을 지켰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 비밀의 일부라는 것을요. 하지만 솔직히 저 역시 놀라고 있었어요. 정보를 주는 것과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으니까요. 대마도 현장 상황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군 매복에 걸려 위기에 처했던 한국 특수전팀이 다시 공세로 전환하고 있다는 보고였어요. 천룡 네트워크가 복구되면서 그들은 다시 눈을 뜨게 된 것이었죠. 적의 위치가 정확히 파악되고 있었고 드론 지원도 재개되고 있었습니다. CNN 생중계 화면이 전환되었습니다. 대마도 상공에서 무언가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들이 포착되고 있었어요. 스텔스 드론이었죠. 한국의 무인 항공기들이 일본 방어 진지를 향해 정밀 타격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폭발음이 들렸고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하지만 민간인 구역은 완벽히 피해가고 있었죠. 핀포인트 타격입니다. 공군 분석관이 감탄하듯 말했습니다. 오차 범위가 1m 이내예요. 그의 목소리에는 존경심이 묻어났어요. 일본군 매복 지점만 정확히 제거하고 주변 건물들은 온전했죠.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한국의 정밀 타격 능력이 미군 수준을 뛰어넘고 있었어요. 대형 스크린에 한국군 작전 타임라인이 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센서 복구 7분, 역공격 개시 10분, 드론 타격 15분, 모든 것이 분 단위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된 각본을 실행하는 것처럼 정밀했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이런 상황까지 시뮬레이션에 두었다는 것을요. 바다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천룡 무인 플랫폼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대마도 해안선을 따라 완벽한 봉쇄 진영을 형성하고 있었죠.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들이 접근하려 했지만 천룡 플랫폼들의 경고 신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사이드와인드 진영입니다. 해군 전술 분석관이 보고했습니다. 측면에서 바람처럼 압박하는 고대 전술을 현대화한 거예요. 그는 스크린 위에 천룡 플랫폼들의 배치도를 그렸어요. 완벽한 기하학적 패턴이었죠. 30대가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며 대마도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일본 자위대의 탈출로가 하나씩 차단되고 있었어요. 북쪽 해로 차단, 남쪽 항로 봉쇄, 동쪽 수역 통제, 서쪽마저 천룡 플랫폼들이 장악했죠. 대마도는 완전히 고립된 섬이 되고 있었습니다. 보급도 증원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바로 그때 하늘에서 새로운 신호가 포착되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희미한 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너무 희미해서 처음에는 노이즈로 오인할 뻔했죠.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입니다. 공군 담당관이 외쳤습니다. 한국 스텔스 전투기 편대가 대마도 상공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6대였습니다.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6대가 완벽한 편대를 이루며 날아오고 있었어요.
일본 레이더는 그들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고 있었죠. 우리 최신 추적 시스템에도 간신히 잡힐 정도로 스텔스 성능이 뛰어났습니다. 저건 우리 미국 전투기보다 더 조용한데요. 옆자리 분석관이 중얼거렸어요.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편대가 대마도 상공 통제권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들이 긴급 발진하려 했지만 감히 접근하지 못했어요. 한국 전투기들이 유령처럼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하며 완벽한 제공권을 확보하고 있었죠. 작전센터에 있던 한 제독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입체 전력이군. 그가 말했어요. 수중에서는 철룡 플랫폼, 해상에서는 봉쇄망, 상공에서는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완벽한 3차원 통제야. 그의 목소리에는 경외심이 담겨 있었죠. 이것이 진정한 현대전이라는 것을 모두가 깨닫고 있었습니다. CNN 앵커의 흥분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한국의 입체 전력이 대마도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화면에는 철룡 플랫폼, 스텔스 드론,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동시에 비치고 있었어요. 전 세계가 숨죽이며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리고 한국 측 암호 통신이 잠깐 열렸습니다. 깃발 단계 진입. 단 5글자였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어요. 최종 목표를 향해 전진한다는 뜻이었죠. 대마도 정상에 태극기를 올리는 마지막 임무가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작전 개시 후 3시간 50분이 지났어요. 목표 시간인 4시간 20분까지 30분이 남아 있었죠. 그 짧은 시간 동안 한국군은 일본의 사이버 공격을 역전시키고 매복을 뚫고 해안을 봉쇄하고 상공을 장악했습니다. 펜타곤 작전센터가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스크린에 집중하고 있었죠. 한국 특수전팀이 대마도 정상을 향해 마지막 등반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자위대의 저항은 이미 무력화되었고 탈출로는 모두 차단되었어요. 이제 남은 것은 깃발을 꽂는 것뿐이었습니다. 정밀이란 이런 거군요. 옆에서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군사력이 아니었죠. 7분 복구, 핀포인트 타격, 3차원 통제, 모든 것이 분 단위로 계산된 정밀함이었습니다. 이것이 30년 준비의 결과였어요. BBC 뉴스가 긴급 속보를 띄웠습니다. 한국이 새로운 아시아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기술력과 전략적 우위에서 이제 한국을 따라잡을 나라가 없습니다. 화면에는 철룡 플랫폼과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함께 비치고 있었죠. 작전센터 대형 스크린에 타이머가 나타났습니다. 4시간 정확히 흘렀어요. 이제 20분이 남았죠. 한국군은 그 시간 안에 정상에 도달할 것이고 태극기를 올릴 것이며 세계에 선언할 것입니다. 대마도가 다시 한국 땅이 되었다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에 가야 한다는 핑계를 대고 작전센터를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창 밖을 바라봤죠. 버지니아의 하늘은 맑았고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었어요. 7분, 그 짧은 시간이 역사를 바꿨습니다. 제가 보낸 정보를 한국이 받아들이고 즉각 실행했고 그 결과 일본의 공격은 완벽히 무력화되었죠. 대마도 작전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고 이제 마지막 순간만 남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한국 국방부 연락관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잠시 걸음을 멈췄어요.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죠. 그의 눈빛에서 저는 감사의 뜻을 읽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그들이 제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요. 저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지나갔고 저는 다시 작전센터로 돌아갔죠. 스크린에는 한국 특수전팀이 정상 바로 아래까지 도달한 모습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었어요. 타이머가 째깍거렸습니다. 4시간 15분, 16분, 17분.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펜타곤 작전센터도 조용했고 백악관도 CNN 본사도 모두가 스크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무사히 깃발을 올릴 수 있기를요. 한국이 500년 만에 되찾는 그 땅의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기를요. 역사가 정의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요. 그리고 제가 한 선택이 그 역사의 작은 일부가 되기를요.
대마도 정상까지 남은 거리는 100m였습니다. 한국 특수전팀의 발걸음이 바위를 밟으며 올라가고 있었어요. CNN 생중계 카메라가 그 모습을 전 세계에 전송하고 있었죠. 펜타곤 작전센터의 모든 시선이 스크린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4시간 18분이 흘렀어요. 목표 시간까지 단 2분이 남았습니다. 일본 도쿄에서는 긴급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총리 관저에 강요들이 급히 소집되었고 자위대 최고 지휘부가 모여들고 있었어요. 대마도 방어선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보고가 연이어 올라왔죠. 해상 봉쇄, 상공 장악, 지상 진격, 모든 영역에서 일본은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일본 방송들이 긴급 뉴스를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NHK 앵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대마도에서 전개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며 국민들에게 침착할 것을 당부했죠. 하지만 화면에 비치는 영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군이 정상을 향해 마지막 등반을 하고 있었어요. 백악관에서도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황실에서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참모들이 둘러싸고 있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대통령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한국을 지지한다고 선언했지만 이렇게 빠르게 결과가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어요. 대마도 정상의 첫 번째 대원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배낭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접혀있던 깃발이었죠. 태극기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깃발이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붉은색과 푸른색 태극 문양이 햇살을 받아 빛났습니다. 4시간 20분 정확히 그 순간이었습니다. 태극기가 대마도 정상에 꽂혔어요. 깃대가 바위 틈에 단단히 고정되었고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기 시작했죠. 500년 만에 다시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특수전 대원들이 깃발 주위에 도열했어요. 펜타곤 작전센터가 침묵에 잠겼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스크린 속 태극기만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보낸 7분의 정보가 이 순간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조국을 배신하고 정의를 택한 그 선택이 지금 저 깃발로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CNN 앵커가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말했어요. 한국이 대마도를 되찾았다는 것은 단순한 영토 회복이 아니라 역사적 정의의 실현이라고 강조했죠. 화면에는 태극기가 클로즈업되어 비치고 있었고 그 뒤로 철룡 플랫폼들이 해상에 떠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서울 광화문에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대형 스크린으로 생중계를 지켜보던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일제히 환호했어요. 태극기를 흔들며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보였죠. 할아버지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있었고 젊은이들이 만세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통령 집무실에서도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30년간 준비해온 작전이 마침내 성공한 순간이었죠. 참모들이 박수를 쳤지만 대통령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것 같았어요. 일본에서는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었습니다. 총리가 국민들 앞에 섰고 엄중한 표정으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대마도가 한국군에 의해 점령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외교적 해결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군사적 대응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어요. 도쿄 거리에서는 충격에 빠진 시민들이 뉴스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고 어떤 이들은 분노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그저 멍하니 스크린만 바라보고 있었죠. 70년간 자신들의 땅이라고 믿었던 섬이 단 4시간 만에 넘어간 것입니다. UN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뉴욕 UN 본부로 각국 대표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일본이 긴급회의를 요청했지만 결과는 예측하기 어려웠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한국 편을 들었기 때문에 미국은 일본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중국 대표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영토 분쟁이라며 당사국 간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어요. 러시아 대표도 비슷한 논조였죠. 유럽 국가들은 포츠담 선언과 카이로 선언을 언급하며 역사적 정당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영국 대표가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조선시대 기록들을 인용하며 한국의 권리 주장이 근거 없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500년간의 조공 관계와 세종실록에 명확한 기록들이 있다는 것을 지적했죠.
일본 대표는 반박했지만 설득력이 약했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 백악관에서 중대 발표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성명을 발표했어요. 한국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놀라운 결정을 공개했죠.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보유한 디젤 잠수함 대신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도록 허가했다고요. 한미 군사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졌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며 미국 조선업의 부활을 의미한다고 덧붙였죠. 이것은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넘어서는 해군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핵추진 잠수함은 무제한 항속 능력을 가지고 있었죠. 천룡급 무인 플랫폼에 이어 이제 핵잠수함까지 보유하게 되면 한국 해군은 동북아 최강이 될 것이었습니다. 일본 총리 관저에서는 긴급 안보 회의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는 일본에게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미국이 완전히 한국 편에 섰다는 것이 확인된 순간이었죠. 강요들은 대응 방안을 논의했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축제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광화문 광장을 넘어 시청 앞까지 인파가 가득 찼어요. 태극기가 곳곳에서 펄럭이고 있었고 한국 국가가 울려 퍼지고 있었죠. 어떤 할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500년 만에 되찾은 땅이라며 감격해했어요. 한국 외교부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대마도가 역사적으로 한국 영토였다는 것을 재확인하며 평화적 회복을 이루었다고 선언했어요. 일본과의 대화 채널은 열어두겠지만 영토 주권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죠. 저는 국무부 집무실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창 밖으로 워싱턴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포토맥 강이 고요히 흐르고 있었고 링컨 기념관에 불이 켜져 있었죠. 저는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7분의 정보가 역사를 바꿨습니다. 4시간 20분의 작전이 500년 묵은 꿈을 이루어냈어요. 대마도 정상에 펄럭이는 태극기는 단순한 깃발이 아니었죠. 그것은 역사적 정의의 상징이었고 30년 준비의 결실이었으며 한국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유엔 안보리 회의는 다음 날까지 계속될 예정이었습니다. 각국이 입장을 조율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대세는 이미 기울었죠. 미국이 한국을 지지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핵잠수함까지 승인한 상황에서 일본이 뒤집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펜타곤 분석관들은 한국의 작전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4시간 만에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는지 분석하고 싶어 했어요. 7분 복구, 입체 전력, 정밀 타격, 모든 것이 교과서적이었죠. 미군도 배워야 할 것이 많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대마도 주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평화유지 병력을 배치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어요. 강제 이주는 없을 것이며 원하는 주민은 계속 거주할 수 있다고 했죠. 일본어 사용도 보장하고 문화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 대사관으로부터 조용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만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승인했죠. 며칠 뒤 비공개 장소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눌지는 짐작이 갔어요. 감사의 뜻을 전하려는 것일 테니까요. 대마도 정상의 태극기는 밤새 펄럭였습니다. 조명이 비춰져서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보였어요. CNN은 그 장면을 계속 중계했죠. 전 세계가 그 깃발을 보며 역사가 바뀌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500년 만의 귀환이었습니다. 세종 임금이 교서에 적었던 그 땅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태종이 선언했던 영토 회복이 마침내 이루어졌죠. 역사는 때로 오래 걸리지만 결국 정의를 향해 흘러간다는 것을 증명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에 해가 지고 있었어요. 포토맥 강이 석양빛에 물들고 있었죠. 지난 며칠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국립문서보관소에서 포츠담 선언을 검토하던 순간 한국 대사관에서 조선왕조실록을 펼쳐보던 기억, 새벽 4시에 한국에 정보를 보냈던 그 떨리던 손가락, 책상 위에 놓인 메모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제가 몇 주간 정리한 자료였어요. 독도와 대마도에 관한 역사적 기록들이었죠. 포츠담 선언 제8조,
카이로 선언의 원칙, 일본 본토 사계 섬 외의 영토 처리 규정.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목격한 한국의 기술력까지 더해지니 저는 하나의 확신에 도달했습니다. 독도와 대마도는 명백히 한국 영토라는 것이었어요. 역사적 근거만으로도 충분했지만 이제 기술적 실력까지 증명했죠. 한국은 그 땅을 지킬 자격이 있었고 지킬 능력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안타까운 것은 일본이었습니다. 계속 억지를 부리는 것이 자기 살을 깎아내리는 행위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어요. 국제사회는 이미 한국 편에 섰고 미국도 결정을 내렸죠. 일본이 이 상황에서 고집을 부릴수록 국제적 신뢰만 잃을 뿐이었습니다.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한국 대사관이었어요.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제가 한 일은 역사적 사실을 확인한 것뿐이라고 답했어요. 정의는 스스로 말한다고 덧붙였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사직서 초안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며칠 전 작성해 둔 것이었어요. 언젠가는 제출해야 할 문서였죠. 백악관이 저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없었어요. 암호화 채널로 보낸 정보는 흔적을 남기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이번 결과가 증명했어요. 국가보다 양심을 택했고 조국보다 정의를 선택했죠. 그 결과 역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500년 만에 땅이 주인을 찾아갔어요.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워싱턴의 밤이 찾아오고 있었어요. 링컨 기념관에 불이 켜졌고 워싱턴 기념탑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죠. 저는 책상 서랍에 사직서를 다시 넣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어요.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대마도에서는 한국군이 평화 유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CNN 리포트에 따르면 주민들과의 마찰은 없었어요. 한국군은 주민들에게 식량과 의료 지원을 제공하고 있었죠. 일본어 통역관들이 배치되어 의사소통도 원활했습니다. 동북아의 균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이 새로운 중심이 되고 있었어요. 기술력과 군사력 그리고 역사적 정당성까지 갖춘 나라였죠. 일본은 더 이상 과거의 위상을 유지할 수 없었고 중국도 한국을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어요. 언젠가 역사가들이 이 사건을 연구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말이죠. 한 사람의 선택이 어떻게 역사를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컴퓨터를 끄고 불을 껐습니다. 국무부 건물을 나서며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빛나고 있었죠. 그 별빛은 수백 년 전에 출발한 빛이었습니다. 마치 500년 전 세종 임금이 남긴 기록이 오늘 결실을 맺은 것처럼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거대한 국제 정치의 흐름 속에서 한 나라의 침묵이 얼마나 무겁고 강력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새삼 느끼게 되는 이야기였죠. 누군가에겐 단순한 영토 문제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은 수십 년간 쌓아온 준비와 의지,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역사적 확신이 모였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생각하게 됩니다. 힘이란 소리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예상조차 못한 순간에 정확하게 필요한 만큼을 보여줄 수 있을 때 진짜 힘이 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국제관계라는 것이 늘 단순한 계산이나 표면적인 동맹으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도 이번 이야기가 잘 보여줬죠.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은 질문들도 남아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지, 또 이 사건 이후 동북아의 힘의 균형이 어떻게 재편될지, 아직 누구도 확답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 사건의 의미가 어디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